반갑습니다. 비욘디 라이브. 예. 너희가 비뇨의학을 아느냐? 또 새해 첫 방송이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뭐 거의 뭐 선생님과 저의 주 전공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질환에 대해서 이 질환만큼 정말 속설이 많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막 무슨 비방이 많고 이런 병도 드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또 힙한 내용을 좀 분명히 준비하셨을 거고 저는 그걸 기대할 텐데, 근데 선생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머스큘러스켈레탈, 그러니까 근골격계에 대한 재발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캐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간질성 방광염, 뭐 또 우리가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 불치병이다, 뭐 난치병이다 하는데, 이제 우리는 완치병, 이건 약간 좀 이게 물음표인데, 완치병, 근데 이제 우리가 1년이나 2년 이상 이 증상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완치에 가깝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한 달 비욘디에 만에. 왔는데 예. 제가 제일 사랑하고 또 애정이 깊은 간질성 방광염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오늘 이 얘기를 좀 이제 오늘 좀 나름대로 진행을 좀 오늘 1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2탄, 3탄 이렇게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좀 오래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랑까지 하시는 질환. 네, 이제 좀 환자분들한테 아니면 이 뭐 오늘 이 내용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좋은 어떤 정보, 또 힙한 어떤 비뇨가 가지는 내용 한번 기대해 보죠. 네, 그래서 오늘 간질성 방광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간질성 방광염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간질성 방광염을 걸리신 가족분이 계시거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혹여나 이제 나는 간질성 방광염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질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또 흔하기도 하고, 또 언제나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그게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유사시에 우리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제 좀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원장님, 제가 이제 간질성 방광염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예쁜 낙엽을 이렇게 좀 사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걸어오는데 약간 물론 겨울이지만 낙엽 느낌 나던데요.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좀 죄송한, 갑자기 제가 어흥님께서 브금 방송, 브금이 뭐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럼 앞에서 우리 이렇게 너비냐의 그 음악. 백그라운드. 죄송합니다. 저 정말 옛날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드렁큰 타이거. 저도 사랑했죠. 네. 간질성 방광염과 드렁큰 타이거를 사랑하시는군요. 앨범도 막 다 사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낙엽 사진을 가져온 게 왜 그러냐면, 9월 달이 사실은 간질성 방광염 인식의 달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라면 300만 명에서 한 800만 명 정도, 남성분들은 한 100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정되고요. 그 중에서 이 진단을 받으시는 이 확률이 9% 정도 된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되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작은 거죠, 수가. 한국은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70만 명에서 한 170만 명 정도가 될 수 있겠고, 진단율도 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한 6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제가 클리닉에서 보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항생제 정말 엄청 많이 드시고 오시고,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병이죠. 9월 달 되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에도 간질성 방광염 환우분들이 모여서 계시는 카페가 있어요. 뭐 카페인데 이제 그 카페 가입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단율이 되게 낮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진단율이 낮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진단 기준이 환자 증상에 되게 의존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 스펙트럼 되게 다양해요. 증상이 되게 다양하고요. 심지어 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분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이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과거에 이 질환을 부르는 명명법이 계속 변해왔어요. 그게 한몫했어요.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을 처음에는 이제 interstitial cystitis라고 해서 IC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환우 커뮤니티 같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C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 있어요. 한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커뮤니티랑 좀 다른 점은 이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의사분들이라든지 물리치료사, 간호사, 연구자 이런 분들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신 개념을 여기서 업데이트를 같이 하고 리뷰도 같이 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잘 인식하자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하기도 하죠. 야, 근데 우리 오용도님께서 뭐 제가 사실 이제 우리 한희주 선생님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우리 최초희 PD님, 저희 PD님. 저희 이거 팀장님이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엄상원 PD님이 아니라 오늘 그 김싱아 PD님이신데. 네, 싱아 PD님. 예, 이름이 되게 예쁘시죠, 김싱아. 근데 오용도님도 하여간에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싱그러우신 김싱아 PD 오늘 싱아 PD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간질성 방광염 인식을 좀 음.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형식의 네트워크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약간 좀 뭔가 좀 불안한 정보가 좀 뭐 이렇게 좀 전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네네네. 뭐 환우분들이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고 좀 질병을 잘 조절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면 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이 네트워크의 회장님이신데 이제 뭐 20대, 10대 때부터 발병하셔가지고 지금 70대세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이 IC를 겪어보시고 저분이 또 환자시군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자분들만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분들이 같이 계시고 같이 네트워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건강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이제 뭐 심제이님께서 류마티스 잘못 들어왔나 봐요 말씀하셨는데 사실 간질성 방광염의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예.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재밌는 네네네. 간질성 방광염. 네. 네. 그 드렁큰 타이거를 네. 사랑하시고 우리 간질성 방광염을 사랑하시는 네. 우리 한희준 선생님께서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이시면 이 내용이 너무 와닿으실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 남녀의 그 대화가 있는데 남성분이 이렇게 이제 좀 차 좀 그만 세우자.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 우리 지금 화장실을 4번을 가는 게 어딨어 이런 게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 잠깐 지금 또 가야 돼 또 지금 또 세워 이렇게 하는 거죠. 실화냐 하는 만큼. 그러니까 빈뇨가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빈뇨가 굉장히 일반적인. 드웨인 존슨 저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네. 맞아요. 네. 옛날에 WWF 챔피언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주간 중에만 10번에서 15번은 이제 간다고 하고요. 정말 많게는 막 20번, 30번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변이 차면 이게 아프고 소변을 비우면 조금 나아지고 이걸 좀 특징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빈뇨 증상은 굉장히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방뇨, 잔뇨, 그 다음에 이게 방광이 섬유화되면서 이 방광의 그 용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래서 야간뇨,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죠. 이게 아파서 깨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이게 뭐 만성질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되면 정말 생체 리듬 다 깨지고, 면역 조절도 다 깨지고, 예,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힘든 거는 이 통증이에요. 이게 그냥 간질성 방광염은 정말 통증이 오늘 우리 그 한희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이제 설명을 정말 그러니까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뭐 질문이 있는 거 하나씩 해결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건 아니고 소변을 보면 남들처럼 이렇게 좀 나오다가 끝에는 조금 끊어지고 다시 뭐 빨리 보고 뭐 또 걸리고 지금 이건 비뇨기과를 가시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평소에 수분 섭취를 조금 덜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광이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내지는 방광이 일을 덜 할 때 배뇨 증상의 너무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방광이 예민하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소변을 보고 났는데 방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증상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둔한 경우라면 방광 나는 소변 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뭐 소변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배뇨 일지라든지 소변 보는 패턴을 보면 어떤 요속 검사를 확인한다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치료하실 수 있을 거다. 디셈버님은 하여간 9월은 간질성 방광염 인식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CMJ님께는 이제 이거 있어요. 류마티스 진단을 받고 5개월 되셨대요. 그런데 손가락, 어깨, 골반 통증인데요. 이따가 한희준 선생님께서 골반 통증의 타입을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 타입 안에 있다면 또 소변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IC flares 말씀하셨는데 또 한희준 선생님의 좋은 설명 한번 들어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이렇게 몸이 힘든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혹은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 중에서 이렇게 좀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황체기 뭐 이렇게 되면 이 IC 플레어스라고 하는 이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통증을 0점과 10점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평상시 한 4점 정도 되던 통증이 IC 플레어스가 올라오면 막 7점, 8점 막 이렇게 이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게 통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언제 통증이 또 올지 몰라서 굉장히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는 정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말 너무 아파하시니까요. 네,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오셨고 현재도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터뜨리시기도 하시고 의자에 잘 앉지도 못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낯빛도 보면 너무 어두우시고 그러세요. 네, 실제로 이분들이 그 정상적인 방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것도 2.7배가 높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우울증도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은 그래서 대표적인 만성 통증 질환이고요. 이 만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하나를 딱 꽂혔을 때 딱 낫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한 신체 시스템을 아울러서 어떤 정신적인 면, 사회심리적인 면, 신체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되고요. 그래서 다학제 접근, 그러니까 BPS 애프로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체, 심리, 사회 이런 치료 모델을 치료로 하는 것이 약간 원칙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이제 미국 ICS 그러니까 국제 요실금 학회에서 내리는 정의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지속적이거나 혹은 재발하는 만성 골반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은 어떤 통증이냐면 압박감이나 불편감을 동반하고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요로 증상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요라든지 빈요라든지 이런 증상들을요. 이게 좀 약간 이제 AUA 그 미국 비뇨의학회 정의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이 감염이나 기타 식별 가능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원인이 없다는 건 균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봤을 때 특별하게 원인이 될 것 같은 방광의 균 검사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근데 6주 이상 지속이 되고 또 하부요로 증상, 아까 얘기한 소변 증상과 그리고 또 방광과 관련된 통증, 불쾌한 감각. 그래서 불쾌한 감각은 통증, 압박감, 불편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이상의 주간 배뇨, 그리고 또는 이제 통증, 압박감, 불편감으로 인한 절박뇨. 그러니까 이 절박뇨는 이분들이 겪으시는 절박뇨는 소변이 셀까봐 하는 절박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변 용량이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소변이 차면 아프기 때문에 절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게 좀 특징적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 이제 이래요.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해서 염증 세포가 보인다. 그런데 이 염증 세포가 보일 때 중요한 거는 이 염증 세포가 균 때문에 오는 거냐. 그러면 당연히 항생제를 씁니다. 그런데 균이 아니라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얼굴 막 긁거든요. 긁으면 상처 생겨요. 이것도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냐는 달라요. 균에 의한 염증이라면 항생제를 쓰는 게 맞는데요. 상처에 의한 염증이라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병은 균 때문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좀 어려운 얘기는 이거 팸스라고 댐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팸스가 아닌 댐스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 치료에 당연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파하시는 것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냥 불편해, 뻐근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빈뇨, 야간뇨가 주 증상이어서
배뇨일지만 딱 보면 경험 있는 비뇨기과 사람이 이분은 간질성 같은데? 라는 느낌을 딱 갖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환자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몇몇 분들은 간혹 선생님 저는 간질성 방광염인 거예요. 그래서 방광통증 증후군인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진단명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다니시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을 막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이 구분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어요. 증상 스펙트럼 되게 넓고 용어 통일이 안 됐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용어 이 자체 사용한 거는 한 137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용어가 사용될 때만 해도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사진으로 헌너스 병변이라고 하는 어떤 궤양이 특이적인 궤양이 있는 경우에만 이걸 쓰다가 보니까 이게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IC 혹은 또 BPS 또 PBS라고도 썼다가 또 일본에서는 하이퍼센시티브 그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라고 쓰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IC, 그러니까 간질성 방광염, 관질성 방광염과 통증성 방광증후군 이렇게 이제 블래더 페인 신드롬 혹은 페인풀 블래더 신드롬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방광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몸이 아프다는 신호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비뇨의학회에서 간질성 방광염을 치료하는 단계를 이제 정리해 놓은 이제 단계 가이드입니다. 이걸 예전에 황 원장님께서 찍어 놓으신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쩜 그렇게 컨텐츠 전달력이 뛰어나신지. 근데 이게 네. 이제 선생님 슬라이드에서 지금 4단계를 고급 치료라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정리 잘 하셨네요. 약간 원장님 그 찰리 채플린 같으세요. 약간 유머와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시는. 네. 어쨌든 좀 그러니까 이제 치료의 원칙 여기서 이제 본 치료의 원칙은 이게 보존적인 치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관질성 방광염 치료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골반저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니까 물리치료적인 관점에서 이제 요 1단계, 2단계에 대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배뇨장애를 또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황 원장님께서 중간중간 첨언을 또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1탄에서는 간질성 방광염의 개요나 유형별의 특징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2탄에서는 1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 훈련이나 이제 이완요법, 식이요법, 행동요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약물이나 시술, 수술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황 원장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또 많이 소개를 해주실 거라서 이 시리즈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요청을 해주시면 원장님의 버프를 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용도 굉장히 많아서 제 시간에 잘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끊기면 저희 콘텐츠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 2탄 때 계속 이어서 진행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방광염 인식의 달인 9월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특징이 그 1단계에서는 이제 만족을 대부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근골격계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정말 강조하고 싶고 그거를 많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전 스탠퍼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현 비뇨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ICBPS의 좀 권위자이신데 크리스토퍼 페인 박사님이 IC 진단이 좀 더 좀 구체적이어야 우리가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하위 유형을 제안하셨어요. 사실 2022년도 재작년에 미국 비뇨의학회 가이드라인에 이거를 9가지 유형으로 더 세분화돼서 새롭게 제안된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성교통 타입, 요도통증 타입, 이제 엘러지 타입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분류가 이 환자들이 내용을 이해하시기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IC 네트워크에서는 지금도 아직도 페인 박사님의 5가지 분류의 기준을 좀 선호하고 이걸 기준으로 환자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5가지 분류를 저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서 이제 좀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헌어병변 타입이에요. 이름이 헌어인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병변을 처음 보신 분이, 처음 보고 하신 분, 의사분의 이름이 가이 레노이 헌어 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방광 내시경으로 봤을 때 방광벽에 점막에 이렇게 두꺼운 코팅이 있는데 이게 여기 딱딱하게 섬유화되어 있는 어떤 궤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광벽을 이렇게 감싸주는 이 점액으로 된 이 개그층이라고 하는 게 이 층이 이 두꺼운 코팅이 이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장벽이 손상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전해질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물질들 이런 것들이 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헌어병변에 해당하는 타입은 전체 ICBPS 환자 중에 한 10%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령에서 좀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2년 연구에서 이제 18년 동안 268명의 ICBPS 환자분을 대상으로 이 나이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른 게 있는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 특징적으로 30세 이하의 젊은 환자에 비해서 60세 이상, 30대 이상의 환자분들 사이에 이 헌어궤양이 더 많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그러니까 30대 미만은 한 12%라면 뭐 30대 이상은 40% 정도씩 거의 3배, 4배의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왜 생기느냐?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자가면역 질환, 만성염증, 신경과민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젊은 분들은 아까 그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ICBPS 환자분들도 많으셔서 이분들은 이제 헌얼스 타입보다는 좀 더 소변 증상, 급요나 빈요, 요주저 요 패턴이 좀 더 많았고요. 성교통이나 외음부 통증 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아래 사진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원장님 매일 보시는 헌어스 레이저 사진입니다. 사실 간질성황염의 특징은 정말 뭐 소변 보는 증상도 증상이지만 물론 너무 자주 간다는 것도 다 있지만 진짜 아파하시거든요. 정말 아파하세요. 진짜로 아파하세요. 근데 내시경 보면 정말 저렇게 보여요. 그냥 물을 저희가 방광내시경 볼 때 방광에다가 깨끗한 생리식염수를 채우거든요. 그럼 이제 방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렇게 피가 정말 맺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저걸 궤양인 걸 알죠. 근데 이게 내시경이 왜 중요하냐면 궤양이 보이면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궤양은 수술이에요. 수술. 1차 치료가.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나중에 타입 한 5개 이거 정말 진료하는 데 되게 큰 도움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타입 이거는 무조건 수술. 나머지는 좀 달라요. 근데 요 병변 그러니까 정말 큰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궤양성 병변은 스스로 제거하는 거죠. 궤양성 병변을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이 개선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100%예요. 이거는 100%?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 그러니까 그 뭐 할머니, 뭐 최근에 우리 병원 할머니, 그리고 뭐 40대 중반의 뭐 남자 환자분 정말 약간 진짜 자살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세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내시경 봐요. 진짜 여러 병원 전전하다 오시거든요. 내시경 봐요. 그럼 병변이 보여요. 그러면 설명을 해요. 이거는 수술로서 한다. 수술은 크게 2가지예요. 아까 했던 그 궤양 병면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지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뜨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로 바로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잘 진단. 그러니까 ICBPS 간성 방광염은요 진단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희 선생님께서 요 5가지 어떤 분류를 해주고 계신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시경이 정말 필수죠. 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균들 때문에 뭐 이런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뭐 DNA 소변 테스트를 좀 도입을 할까 뭐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좀 더 힘을 쓰기도 하고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입은 이제 블래더 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방광벽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어병변은 없지만 점막에 손상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케미컬 인주어리, 그러니까 화학적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너무 식단을 안 좋은 식단을 드시고 계시고, 혹은 뭐 탄산 과다하게 드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독성 화학물질, 술이나 담배, 카페인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화학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이게 원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방광은 원래 체내에서 이 독성 폐기물이라고 그러니까 몸에서 다 쓰고 남은 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게 설계된 유일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소변은 여기 암모니아 같은 거 되어 있잖아요. 암모니아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걸 몇 시간이나 참고 있고 손상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보호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화학적 손상이 되게 되면 그런 방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위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 이제 노화라든지 폐경 근처가 돼서 이제 노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임, 그리고 자궁 적출술을 받으셨거나 혹은 루프론 같은 것들 사용할 때 이제 에스트로겐이 레벨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그 개그 레이어라고는 개그라는 점액이 그 장병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그 점액은 에스트로겐에 좀 의존한단 말이에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젊고 에스트로겐이 많으면은 괜찮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슬프지만 방어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치료할 때 에스트로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만성 감염 얘기가 있겠어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또 방광염의 그 재발이 잦을 때, 우리가 뭐 6개월 동안 2번, 1년 동안 3번 이상이면 재발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만성 감염인데 여기서의 그 감염 꼭 세균 감염만은 아니고요. 곰팡이나 바이러스 이런 이제 감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에서 매우 심각한 방광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환자분들 방광을 조사를 했더니 방광에 실제로 칸디다 곰팡이 감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겠지만 이 질칸디다 정말 아프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BK 바이러스나 이제 단순 포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만성 방광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감염과 방광벽의 손상으로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것이 두 번째, 이게 방광벽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질성 방광염에서 중요한 거는 요로 감염의 소견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만성 감염이나 여러 화학적 손상 등 때문에 이제 이전 감염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개그층, 이제 글라이코사민오 글라이칸이라고 하는데, 이 개그층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타입 2, 그러니까 월 타입, 벽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소변 검사에서는 어쨌든 균이 배양되거나 그러니까 요로 감염으로 인한 이런 증상은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골반저 타입입니다. 사실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죠. 요즘 이제 이건 맞아요. 네, 펠빅 플러 드리븐이라고 해요. 골반저 기능 부전으로 인한 문제로 이제 BPS를 겪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근육에 예를 들어서 외상이 있으셨거나, 예를 들면 출산을 하셨다든지, 어디 뭐 말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제 뭐 꼬리뼈 골절을 됐거나, 뭐 이제 아니면 굉장히 격한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셨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근육이 긴장하고 있어서 방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광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근육이 긴장을 하면 혈관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방광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방광벽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허혈이 발생합니다. 근육의 허혈성 손상이 생겨요. 이 손상된 근육에서는 젖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이온 이런 같은 대사산물이 막 근육 사이사이에 쌓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골반 저근육이 팽팽한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는 물리치료예요. 그래서 치료 목표는 통증 메커니즘에서 이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ICBPS 환자군은 이제 골반 저근육의
긴장도가 높다고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근막에는 또 다양한 이제 감각 수용체들이 있고 또 신경과 연접도 굉장히 밀접하고 그래서 이런 수용체들이 통증이나 압력이나 진동이나 뭐 긴장도, 스트레스 같은 이런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MPT라고 하는 근막 물리치료, 도수치료적인 기법이고 운동치료적인 기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근막 물리치료가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 ICP, 그러니까 간질성 방광염, 뭐 만성 골반통 증후 환자를 보면서 이 타입 1, 2, 3, 4, 5가 사실 저는 다 다른 환자 같아요. 근데 이 타입 3 타입은 정말로 대부분 어떤 손상, 외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파해요.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통증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치료의 1번은 정말 물리치료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가 잘 진단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예요. 너무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인데 막 귀 두껍고 이런 분이 아니라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데 지금 약을 좀 조절해 보거든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과민성 방광은 간질성 방광염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이번에 오시면 내시경도 뭐 여러 검사를 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마이오페이셜 어떤 통증 타입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환자가 있는 거죠. 이거 잠깐만요. 이제 힘내자 루피님, 힘내시고요. 일단은 이제 절방뇨로 5년째 고생 중이시죠. 근데 절방뇨, 빈뇨, 잔뇨, 야간뇨 다 있어. 야간뇨 빼고 다 있어요. 그렇죠.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과민성 방광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방광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질을 통해서 방광 아래로 쭉 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배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방광 기능에 대한 약간 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광류를 이렇게 교정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방광 보톡스 시술은요, 이건 조금 내용이 좀 다른데, 우리가 보통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게 되면 첫 번째 약물 치료가 1번이죠. 약물 치료에 대부분 반응해요. 10명 중에 한 80명, 10명 중에 8명 다 반응합니다. 근데 여기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보톡스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톡스가 정말로 용량이 부족했거나 등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민성 방광의 진단을 받고 약물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보톡스를 해요? 그럼 보톡스 반응 없으면 다시 또 약물 하기도 하고 다른 치료 넘어가기도 합니다. 빙고님, 염증 검사에서 당연히 괜찮죠. 왜냐하면 방광염은 소변에 염증이 있고 증상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염증이 없다면 이거는 과민성 방광이나 신경위성 방광, 또 간질성 방광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뇨일주 확인하고 소변 보는 패턴 등 확인하고 진단을 잘한다면 이거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완벽한 대답은 아니어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근육에 허혈성 손상이 생기거나 이런 대사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척수, 여기 이제 좀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Y자는 아니군요. X자 모양으로 생긴 척수거든요. 이게 우리 등에 있는 그 척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뇌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주는데, 이걸 이제 시상을 통해서 머리 위에 이렇게 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통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CV 컨트롤 센터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심호흡계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계, 그 교감신경계가 막 긴장하고 하게 되면 더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톤이 더 높아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부하를 좀 정상화하는 것이 좀 도움이 정상화하는 것이 이런 증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가 신체 역학적으로 기계적인 어떤 부하를 받아서 이 방광이 눌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방광, 이제 자궁이 빠져나오면서 방광이 눌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다른 기관들이나 주변의 골반적 결합 조직들의 역학적인 환경들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류 공급이라든지 신경 전달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교환 뭐 이런 상호작용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부하를 정상화하는 게 방광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한 앉아 있는 자세나 힘을 쓰는 방식이나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 이 방광이 받는 압력, 골반 바닥이 받는 압력 자체도
자세, 호흡, 움직임 여기에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몇 번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성적으로 여러 번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역학들이 바뀝니다. 골반저에 그래서 긴장이 방광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은 이 내장과 즉 방광과 체성 구조, 이 몸을 이루는 구조 간에 통증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리플렉스 티오리의 근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ICBPS 환자분들,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방광의 문제지만 자궁 내막을 같이 겪는다든지, 과민성 대장 증상이 같이 있다든지, 만성 변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골반저나 복부에 긴장감이 동반된다든지, 둔부 통증이나 뭐 방사통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회음부 주변 피부가 과민성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동반 증상들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근골격계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골반저 검진과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골반저의 문제가 이렇게 만약에 메인 드리븐이라서 이게 주된 이유라서 방광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완드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완드는 골반저 근육에 직접 삽입을 해서 질이나 항문을 통해서 골반저 근육을 셀프 트리트먼트 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치료적인 마사지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생긴 이제 도구 이름을 우리가 이제 완드라고 하죠. 완드.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지팡이 뭐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를 했을 때 이 스태틱하게 이렇게 압력을 자극이 되지 않는 선 안에서 편안하게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압박을 가하고 천천히 이완시키고 혹은 근막 이완시키듯이 부드럽게 스트로킹 이렇게 쓸어주거나 다양한 방향으로 근막을 스트레칭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스트레칭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을 호흡과 같이 연계해서 릴리즈, 이렇게 이완시킬 수 있게끔 쓸 수 있겠고 또 이렇게 혈류를 좀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이게 예를 들어서 딱딱하거나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거나 스티프한 그러니까 그 딱딱한 구조물에 스트레칭 압박력을 가해주는 거죠. 원을 부드럽게 그린다든지 가벼운 압력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 골반 완드를 사용한 이 마사지 테크닉은 이 비단 ICBPS 간질성 방광염뿐만이 아니라 만성 골반 통증이나 골반저 과긴장증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연성 증진뿐만이 아니라 이 감각의 재교육 이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타입,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중요하겠죠. 진단만 잘 되고 이 타입이 맞다면 아주 훌륭한 치료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진단이.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회음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향의 표면 구조물들과 심부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 구조물에 지금 사진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 방향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이 완드를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생긴 골반 구조물이 표면이 될 거고요. 이제 이쪽을 이렇게 삽입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제껴놓고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자면 지금 질로 들어가는 거죠. 질로.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환자분이 스스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삽입해서 이런 식으로 질에는 들어가게 되고 이게 그대로 보여지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저에 그렇죠. 직접 닿습니다. 이 근육이 직접 닿고요. 저게 지금 골반 아래 근육이죠. 예, 골반 바닥 약간 근육입니다. 이걸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아니 반대로. 이렇게 아니, 반대로. 네네네. 네, 그것도 잘 보이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로테이션해서 스위핑하거나 반대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해주거나 해서
필요한 부위에 도달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골반강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쪽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해서 압박을 이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뇌폐세근 같은 데 쪽에 이 압박을 가하거나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골반적 구조에 이제 치료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데 이 방법은 개인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통증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통증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잘 이제 조작을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 중에요, 이거 이제 외국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막 쓰시다가 더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교육을 받으셔서 잘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한국형도 나왔죠? 야, 이게 지금 제가 한국인가요? 보여드린 게 이제 이게 지금 뭐 올해 출시 예정인 한국형 제품이고요. 예, 이제 예, 예. 뭐 한국에서는 이제 동양인들 골반강에서도 네.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그렇죠. 좀 그렇게 돼 있고 초반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출시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손을 잡는 데가 어디예요? 손 잡는 데가? 이제 이쪽에 이제 손잡이 그렇죠.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두꺼운 이쪽이 이제 네. 질 쪽으로 삽입하는 부분, 예.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항문 쪽으로 삽입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진동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삽입할 때 통증 환자분들이 이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좀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훨씬 덜 과민하게 인설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주로 질 쪽으로 삽입을 할 거고 남성분들은 주로 항문 쪽으로 삽입을 해서 맞습니다. 치료를 받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통증점이 어딘지는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선생님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말 지도받아서 잘 쓰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골반 저근육에서 이 레퍼드 페인이라고 하는데 연관통 이렇게 원인은 골반적 부위 쪽에 있는데 그것이 소변 증상으로 이렇게 혹은 대변 증상으로 혹은 통증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통증 이렇게 빈뇨, 잔뇨 이런 증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셀프로 할 수 있는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BPS 타입 중에 이제 뉴랄지아, 그러니까 신경병성 통증이 있는 타입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제일 일반적인 뉴랄지아 타입은 음부신경통이거든요. 다른 뉴랄지아들도 있지만 음부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제를 잡아야 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해서 여튼간 요는 뭐냐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압박이 되거나 혹은 어떤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거나 해서 근육에 병이 그러니까 신경이 병이 생깁니다. 마르거나 위축되거나 혹은 끊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통증이 과민화될 수 있는 통증이 생기게 되는 신경병성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타입이냐면 특징적으로 어떤 자세를 하면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실 때 너무 아프셨다가 일어나는데 좀 괜찮아. 좀 서 있으면 좀 나아.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냐면 좀 타는 듯한 통증, 날카롭고 뭘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이런 통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민화되어 있는 통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문제이기 때문에 감각의 마비라든지 이 이상 감각. 그러니까 제가 여기 PGAD라고 썼는데 이건 약간 발기가 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성적인 이 자극 이게 각성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 감각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감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은 이제 그냥 진료실에서 보면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냥 앉았을 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 서 계시다가 앉으면 막 찌르는 듯한, 막 탄 듯한 무슨 뭐 버닝 센스, 뭐 스팅링 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이것도 저는 물리치료 영역에서 되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신경 차단술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PGAD는 사실 좀 상당히 드물죠. 그러니까 정말 드문데,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이상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뭐 약간 좀 클리토리스가 자극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가 좀 뭐 가려운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인데, 일단 증상이 너무 전형적이어서 오히려 이거는 진단에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치료가 더 중요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리치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로스, 너브 플로스라고 하는데, 너브 플로싱이라고 하든 플로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지로 치면 이렇게 어깨로 해서 이렇게 목에서 어깨로 해서 이렇게 상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루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트들을 이동성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경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동작을 했다가 최대한 그러니까 렉스티가 생길 수 있는 조점까지 이렇게 이완을 했다가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신경 경로의 탄성 그리고 이동성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는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게 또 하고요. 수축과 이완 이걸 호흡이랑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하도록 교육을 해드리는데 이게 신경 재생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꼭 비단 퓨덴달 뉴랄지아 음부신경통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건 제가 잘 보는 채널 중에 하나고 코어 펠빅 플러 테라피라고 하고 여기에는 물리치료사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퓨덴달 뉴랄지아 그러니까 아까 음부신경통이 있으실 때 환자분께 교육해드리는 동작을 찍은 영상이에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링크는 여기다가 넣어놨고 어쨌든 요는 뭔가를 이렇게 앞을 잡으시고 이렇게 신경이 늘어났다가 이완되게 했다가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저게 약간 어깨 높이 정도 되네요. 한번 간단하게 어떤 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은 낮지만 뭔가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뭔가 앞에 바 같은 게 있거나 그러니까 주방 같은데 이렇게 벽 같은 거, 네, 뭐 이런 걸 좀 잡으시고, 약간 어깨 높이. 그렇죠.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조금 잡으시고, 퓨덴달 음부신경은 이렇게 하지로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안쪽 골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를 그리고 척수를 따라서 이어지고, 그래서 이 경로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는 뒤로 젖히면서 엉덩이는 뒤로 이렇게. 네, 뒤로 이렇게 마치 꼬리뼈를 이렇게 천장 방향으로 이렇게 끌듯이 올라가고 고개는 뒤로 이렇게 했다가 아래로 이렇게 숙여주면 다시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고개는 숙이면서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쭉 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이완되는 자세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요거 한 이런 2번만 동작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늘어나게 한다는 거는 익숙해졌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호흡이랑 같이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숨을 쉬고 후 내쉬면서 숨을 그대로 내쉬면서 내려가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고 꼬리뼈는 천장 방향으로 네. 이렇게 끌어주면서 하고 다시 올라갈 때 고개를 숙여주면서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마치 스쿼트 할 때 엉덩이를 조이듯이 이렇게 조여주시면 충분히 신경 가는 통로가 좀 더 이완되는 자세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각 한 몇 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몸이 천천히 이완하는 걸 느끼면서 그렇죠. 완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늘어나면서 이완하면서 좀 편안해지는 감각을 좀 느끼면서 반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복을 좀 가르쳐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힙한 비뇨기과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뭐 저희가 수술하고 약 쓰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 정말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약간 노력이나 정확한 진단과 어떤 치료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 근골격계를 정말 외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뇨기학에서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근데요,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돼서 네. 오늘 저희가 기억하세요? 타입 하나, 둘, 셋, 4개까지 왔거든요. 4개까지. 근데 이제 오늘 그 4번째 타입일 때 이런 물리치료 할 수 있고
세 번째 타입일 때 완드 쓸 수 있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다섯 번째 타입이 또 정말 약간 정말 절망적이고 중요한데. 또 정말 힘들거든요. 중요한데. 뭐 이게 좀 뭔가 좀 남겨놓고 한 달 뒤에 다시 뵐게요. 자, 네, 저 맞습니다. 대답만 좀 할게요. 일단 우리 정말 루피님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세요. 그 방광에다가 도포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의 진단은 간질성 방광염이나 재발하는 요로감염이나 그리고 이제 암 치료 후에 방사성 치료를 하고 나서 생기는 방사성 방광염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이 치료는 아주 좋을 거예요. 뭐 이아루릴이라든지 뭐 몇 가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포한다. 근데 이거는 진단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고 보톡스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간질성 방광의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맞다. 그리고 그 방광류는요 그냥 경험 있는 의사가 그냥 눈 시진으로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요 역동학 검사와 같은 방광 기능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다. 직장류라고 하는 거는 방광류랑 다른데 직장류라고 하는 거는 방광류와는 다른데 그거는 이제 질을 통해서 그 장 쪽이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골반 전체가 다 이렇게 좀 밑으로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그래서 방광도 처져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방광류라고 하는 게 질을 통해서 방광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방광류가 맞다면 일단 방광도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이제 최은희님께서 28세에 빈방 65 어이구 60 그럼 지금 65세신 거네요. 그래서 무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모르겠어요. 저는 인제 비타민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디베이트가 있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좀 그나마 위안이 되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제대로 된 치료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간질성 방광염이 맞다면 일단 맨 처음에 내시경을 확인해서 궤양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거고 궤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타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완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진단만 정확하게 딱 내려진다면 이거는 크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치병이냐 난치병이냐 아니다. 완치에 도전할 수 있는 완치병이다라는 제목을 단 거거든요. 일단 진단만 한번 정확하게 해봅시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릴 질문은 답은 다 한 거죠? 예, 오늘 그 새해 첫 우리 라이브예요. 너희가 비뇨학을 아느냐? 이제 시간 조금 넘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숨가쁘게 달려왔고 요 정도라면 잘하면 9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에 우리가 그 이제 선생님하고는 한 달 뒤에 또 뵐 거고요. 또 2주 뒤에는 제가 뭐 케이스를 가지고 또 얘기 좀 더 해볼 테니까 또 간질 방광염 이참에 정말 뽕 뽑고 우리가 완치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간질성 방광염을 거의 마스터까지 파본다. 좀 울먹이시는 기침을 제가 계속해서 좀 죄송합니다. 좀 울먹이시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오늘 오랜만에 또 뵀는데 너무 감사했고 간질성 방광염은 이제 방광만의 질환이 아니고 여러 관점으로 치료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다음 달에 또 계속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네. 최은희님 그 소변 참으면 그렇죠. 원래 간질성 방광염의 정의가 방광에 소변이 찼을 때,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채워지면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통증 더 심해지고요. 과민성 방광 절방뇨도 떨어지는데 간질성, 그러니까 이게요 방광이 예민하고 간성 방광염이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괴로움을 느끼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